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성공은 난 못하면 죽거나 성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저는 그만큼 정말 많이 절박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해서 갑자기 무언가 내 삶이 확 바뀌고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 그 분당과 반포에서 메이저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성정길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정길 네네. 대표님이시고요. 분당과 반포에서 메이저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또 경제적 자유도 얻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유튜브 활동도 활발하게 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네네. 책을 너무 인상 깊게 읽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럼 질문을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질문부터 조금 그 죄송하긴 한데 네네. 책에 나온 내용이라 네네.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그 유년 시절에 네네. 가정 환경이 그 별로 좋지 못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을 책에서 좀 자세하게 공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 몇 가지 에피소드 같은 거를 좀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지. 제 시대에 뭐 가난하셨던 분들이 좀 많으시긴 했는데 저는 동네가 강남에 살았어요. 저희 집은 신사동이었고 지금은 뭐 압구정동 모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네,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압구정동에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네. 초중고를 다 강남에서 다녀서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너무 이렇게 부자 친구들이 많았는데 네. 저희 집만큼 가난한 집이 전국엔 되게 많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에는 별로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부모님이 세탁소를 하셨는데 네. 세탁소에 딸린 단칸방에서 8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단칸방에서요? 네네. 그러니까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음. 그 아버지의 동생인 삼촌 두 분도 같이 살았고 형, 누나, 저 해서 8명이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탁소 전체 크기가 한 10평 정도 됐고 여기 비슷해요. 세탁소 네. 전체 크기가. 저 네. 끝에 약간 막아놓고 단칸방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아무래도 상가에서 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이 당연히 안에 없고 상가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그 몽달님 그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아세요? 전설이고요. 네. 네, 드라마. 네, 어렸을 때 되게 무섭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밤에 화장실 가야 되는데 건물 이렇게 집 밖으로 나오면 건물인데 건물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껌껌하잖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화장실 가는 게. 그래서 제가 이부자리 쉬야를 9살 때까지 했어요. 이거는 제 엄마한테는 비밀인데 그 화장실 가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불에 이렇게 알고도 싼 적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좀 못 씻었어요. 네.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상가에서 찬물밖에 안 나오니까 상가 화장실에서 씻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잘 안 씻었거든요. 몸에서 냄새도 좀 많이 나고 좀 찐따였던 것 같아요. 네. 상처가 좀 제일 많이 됐던 거는 아무래도 집은 아니잖아요. 세탁소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야, 니네 집 가서 오늘 놀자,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때 너무 곤란했어요. 말 그대로 좀 곤란했어요. 그냥 안 돼. 왜 안 돼? 그러면, 우리 집은 놀러 못 와. 막 이렇게 뭐, 한두 번 거절하는 건 뭐 그러는데, 매년 새로운 친구들 만날 때마다 막 거절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많이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다음에 이사를 갔을 때는 단독주택 같은데 이렇게 단칸방, 지하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 살았는데 그러면 꼭 쪽문이 따로 나 있어요. 그런 집은 지하방은 반지하방은 그게 드나들 때마다 좀 되게 좀 창피했어요. 네. 누가 나갈 때 누가 보면 어쩌지? 들어갈 때 누가 보면 어쩌지? 들어갈 때 항상 이렇게 주변을 살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했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 이야기인데 중학교 때부터는 뭐 이렇게 머리 크니까 뭐 그러진 않았는데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좀 상처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8명이, 식구 네. 8명이 그 한 방에서 다 잘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다 자면은 좀 되게 힘들어서, 이게 또 다 사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탁소 한 귀퉁이에, 좀 평상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고, 부엌 위쪽에는 다락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거기서 삼촌은 좀 자고, 그래서 한 4-5명 정도씩 이렇게 방에서 자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그런 좀 그 책을 보니까 그런 경제적 상황이 네.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이렇게 쉽게 빨리 올라오지 그럼요. 개선이 네. 안 된 것 네. 같더라고요. 사실 초등학교 때보다 가면 갈수록 더 좀 경제적으로는 안 좋았죠. 네. 저희 아버지가 저 중학교 때 바람이 나셔갖고 집을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서 저희 삼남매인데 삼남매를 다 키우셨거든요. 경제적으로는 계속 좀 많이 어려웠어요. 네. 공부를 네. 잘하셨나 봐요. 원래 결국은 서울대를 가셨는데 네네. 그 전에 이제 고대를 가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제가 공부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고,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 난 정말 공부 잘해. 이런 초등학교 때 자부심이 있었는데, 아시잖아요. 초등학교는 다 문제도 쉽게 나오고, 네. 근데 중학교 때 가서 시험을 봤는데, 아, 점수가 되게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점수가 61점이었고, 네.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점수가 59점이었어요. 나중에 원하시면 캡처한 거 있으니까 보내드릴게요. 진짜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억울한 게 공부 안 해서 그 정도 점수가 나오면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다른 건 문제가 없었는데 수학은 점수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운 좋게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뭐 지금은 되게 유명한 아파트죠. 거기 단지 내 독서실이 있는데 거기가 독서실비가 보통 다른 데는 10만 원 넘는데 거기는 3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친구 이름으로 야매로 거기 독서실을 다녔어요. 네, 거기서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거기 독서실에 다녔거든요. 네. 그 친구는 양명우라는 친구인데 네. 중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 2학년 때 전교 1등, 3학년 때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압구정이니까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공부 잘했던 학생이거든요. 네. 그 학생이 제 바로 뒤에 옆에 자리였어요. 네. 와, 근데 저는 사람이 그만큼 공부할 수 있다는 거를 그 학생을 보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처음 느꼈어요. 아, 본 거군요. 네. 그러니까 걔는 전교 1등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 쟤는 정말 좋겠다. 공부 잘해서 얼마나 좋을까. 아,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옆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공부하는데 전교 1등 아니면 더 이상하겠다. 네. 그게 저한테는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는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바로 독서실 가는 것까지는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이제 독서실 가자마자 배가 고프니까 일단 뭘 먹잖아요. 뭐 먹으면 또 이렇게 졸린가요? 먹거나 또 졸리면 또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또 저녁 시간 되니까 또 배고프고, 그러니까 졸리거나 배고프거나 뭘 먹거나 아니면 또 잠깐 먹었으니까 친구랑 수다 떨거나 이러면서 하루가 다 갔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친구는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나의 이런 모습이 그 친구에게 너무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보셔서 알겠지만 어려서 되게 좀 많이 가난했고 좀 무시와 멸시를 좀 많이 받아와서 가난에 대해서 좀 한이 좀 맺힌 게 있었거든요. 네. 나도 진짜 되게 부자 되고 싶은데, 나도 진짜 공부 잘하고 싶은데, 아, 이렇게 사는 삶은 너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하루는 정말 펑펑 울었어요. 한 3시간 운 것 같아요. 네. 좀 그 전에도 그 후로도 그만큼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삶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집이 가난하고, 그래도 난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일이 닥친 게 너무 불쌍했어요, 제가. 그때 결심을 했죠. 나 진짜 이제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 못하면 나는 죽어야겠다. 그때부터 목숨 걸고 공부를 했어요. 그냥 졸리면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쭉 서서 공부했어요. 서서. 독서실에서도 보통 한 독서실 한 4-5시간 정도 공부했는데 그냥 계속 내내 서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너무 졸리거든요, 사실. 학교에서도 뒤로 나가서 서서 수업 듣고 대부분의 공부를 서서 했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점수들이 많이 올랐고, 1년 지나니까 네, 반에서 1등하고 뭐 전교에서도 등수 안에 계속 들어가고 성적이 크게 오르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한번 네. 뭔가 보지 못했던 세계나 환경에 처해서 네네. 그걸 한번 봐야 되는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아까 저희 그 티타임 가질 때도 네. 말씀드렸지만,
디폴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은 제가 집이 전주인데 전주 비하는 아니지만 전주에는 그만큼 공부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에서 그만큼 공부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단 한 명이 진짜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확실해요. 있으면 저한테 메일 주세요. 제가 개인 면담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압구정이었으니까 그런 학생이 있었던 거죠. 압구정이나 되니까 그 정도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던 거지 그 학생은 정말 지금도 가끔 만나는데 독보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친구를 만난 게 저의 첫 번째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저만큼 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학군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저는 좀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학군지에 가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 꼭 잘하게 된다, 이거는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공부를 잘하려면 저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 그토록 힘든 상황을 뚫고 네. 이제 고대 컴공인가요? 네네. 고대 컴공을 장학금을 받고 아니요.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네, 고대 그때는 그냥 합격했죠. 그때는 네. 뭐 학부제였고 이과대학이었어요. 정확하게 이과대학. 말씀드리면. 네. 들어가셨다가 그 등록금을 네. 또 벌어야 돼서 네, 470만 원.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470만 그때 원. 470이면 진짜 지금 한 2천만 원 될걸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그래서 군대를 가는 게 오히려 편했고. 그쵸. 네. 제가 늘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도 다음 달 등록금 벌어야 되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은 알바해서 어쩌면 벌 수도 있어요. 그때 제가 20살 때는 최저시급이 2,500원, 3,000원 이랬거든요. 2,500원씩 하루 종일 일해야 25,000원이잖아요. 네. 한 달 내내 일해봤자 8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뭐 한 6개월 일해야 한 푼도 안 쓰고 100원도 안 쓰고 법도 안 지키지 않아요? 그쵸. 음. 그렇게 해야 등록금 낼 수 있고 그럼 밥은 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졸업을 할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에 빠졌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갔다 오셔서 네. 이제 등록금 문제도 네. 있고 해서 네네. 서울대를 가면 네. 조금 그런 부담이 적어지겠구나 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신 거고. 네네.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좀 뭐랄까 한의대 열풍이 좀 있었어요. 네. 좀 아실 것 같은데 그때 맞아요. 2000년 초반에 한의대 되게 네. 인기 많았잖아요. 그때 치대나 한의대나 뭐 의대나 이런 데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었죠. 근데 사실 뭐 압도적인 점수가 아니면 또 등록금 고민은 피할 수가 없을 거고 네 그런 상태에서 네 그래도 운 좋게 서울대에 합격하게 됐죠.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학학과. 네네 수학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액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들어갈 때는 네. 제가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수능 보고 나서 3개월 동안 압구정동 긴가내에서 배달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네. 그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나중에 이제 3월 달에 4년 전액 장학생 선발이 된 다음에 제가 낸 돈을 돌려받았죠. 돌려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얘기하면은 지금도 되게 울컥한데 그때가 제 나이 26살 때거든요. 네. 평생의 소원이 돈 걱정 없이 대학 졸업했으면 이게 진짜 제 소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는 등록금 어떻게 하지? 이 고민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액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전화를 받고 진짜 저는 그때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일들이 잘 풀렸어요. 네, 그때 돈도 거의 다 떨어졌을 때였는데 과외도 갑자기 뭐 한 1, 2주 터울로 한 3건이 들어오면서 과외비만 한 200만 원 정도 벌게 됐고 내가 냈던 등록금 그때 한 260만 원 됐을 거예요. 그게 막 받고 하니까 갑자기 수백만 원 되는 돈이 갑자기 한 번에 생긴 거잖아요. 나 이렇게 밥 걱정하던 점심값 없고 막 버스값 걱정하던 제가 갑자기 큰 돈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보다도 상대적으로 그때 훨씬 더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거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다 이 책 진짜 한번 읽어보면은 네. 엄청 동기부여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사셨고. 그러니까 제가 네. 사실 이 책을 쓴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가장 큰 목적은 제가 아들이 2명 있거든요. 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두 아들에게 제가 살면서 깨우친 그런 노하우들을 좀 전수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 목적으로 뭐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쉽게 썼거든요. 네. 잘 읽히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 아들들은 초등학생들이니까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자기계발서 이게 사실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썼거든요. 제 목적을 다 이뤘죠. 제 이 책을 썼을 때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다 읽더라고요. 한 달 이내에 다 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빠 근데 할머니가 진짜 그렇게 했어? 저한테 막 물어봐요. 아빠 할머니가 진짜 그때 그랬어요. 좀 깜짝 놀래갖고 왜? 그러니까 아빠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맞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내가 쓴 책을 아들이 읽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험은 뭐 진짜 흔하게 할 수 없는 경험이지 않을까요? 네. 저도 이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그리고 진짜 쉽게 쓰셔가지고 한번 네. 딱 읽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네. 스토리가 진짜 이게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네. 스토리인 거예요. 네, 네. 웬만큼 저도 자기계발서를 읽고 그런 스토리 책들을 읽었는데 이 삶을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거의 없어요.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문득 이제 저희 딸 아이가 네. 한글을 좀 읽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조금만 나이 더 들면 네네. 이 책 한번 같이 읽어봐도 되게 좋겠다. 네네. 그러니까 7살, 8살이면 충분히 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되신 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영상이 이제 나가면 유튜브도 보여주면서 네네. 이 아저씨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네, 제가 제 성정길 채널에도 제가 성공학 칼럼을 꾸준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께 자기계발, 뭐 성공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를 신뢰하는 이유가 실제로 만나면 정말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 뭐 허구 아니야? 뻥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책에서 쓴 것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신뢰를 좀 많이 주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되게 감사한 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충분히 사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확신이 없어서 중간에 내리고 포기할 때가 되게 많았다. 근데 그렇게 꾸준히 살고 있으면서 계속 잘 되는 걸 보니까 나도 확신이 생긴다. 네. 그런 말씀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말씀 들으면 그럼 나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들다가도 너무 감사하죠. 네. 그것도 있고 저는 그 부분에서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저는 이제 대표님 유튜브도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때 막 열심히 살아도 네네. 그게 이제 결국에 한 가지로 이제 성공을 하려면 돈으로 연결이 좀 돼야 네네.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열심히만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걸로 연결이 안 되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유튜브 방송 들었을 때 딱 월 1,000만 원이라는 목표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걸 다루기 위해서 딱 일도 네네. 짚어주시잖아요. 네네. 무슨 교육업, 뭐 인테리어업, 뭐 이런 네네. 것들 얘기해주잖아요. 네네.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네. 저거는 저렇게 하면 진짜 1,000만 원 되겠다.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어떤 일들은 아무리 해도 아무리 막 10시간 넘게 막 노동을 때려 부어도 네네. 이건 1,000만 원 벌기 힘들겠는데 그런 네네. 것들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죠. 너무 잘 짚으시는 것 같아서. 네네. 예, 정확하게 보셨는데 네. 대표적인 예죠. 네. 너무 열심히 사는데 돈과 관련 없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계시는 건데 제가 남들보다 좀 운이 좋았던 게 저는 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님 아버님이 돈 문제 때문에 늘 부부싸움 하시고 그런 거를 가난한 가정의 모습은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살면서 돈 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어요. 제가 학원을 하고 있는데 학원을 하는 이유도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많이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하고 20대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학원 강사였고 또 하나가 보험 영업사원이었어요. 제가 그 시절에 메가스터디 뭐 이런 게 부흥하면서 스타 강사란 말이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돈 많이 버는구나. 그리고 보험도 그때 되게 부흥기였어요. 영업사원으로 뭐 연봉 1억 이렇게 버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저는 지금은 보험이 좀 어렵죠. 학원 쪽을 택하고 교육업을 해서 지금은 그래도 돈을 좀 벌었는데 누군가가 돈을 좀 잘 벌고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령
내가 편의점을 해서 나는 월에 1,000만 원씩 벌 거야. 이게 현실적으로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예외가 있어요. 내가 친한 누군가가 편의점을 해서 월에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 이런 케이스라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월 1,000만 원 버는 법을 배울 수 없는 상황에서 편의점을 해서 1,000만 원을 벌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망상일 수 있거든요. 네. 일단은 누군가가 그 분야에서 1,000만 원을 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분에게 노하우를 배우고 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따라하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하고 다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전교 1등 학생이 공부하는 걸 보고 그 친구대로 따라해서 네. 뭐 전교 1등은 아니었지만 서울대에 가게 됐고, 그리고 6.1 약국 갑시다 저자이신 김송호 메가스터디 부회장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뭐 저한테는 멘토님이신데 그분하고 나중에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네. 그분이 살아온 그대로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에게 배웠기에 제가 그래도 좀 더 빨리 성공을 할 수 있었지, 만약에 배우지 않았으면 성공하는 법을 몰랐으면 그리고 돈이 안 되는 일에 매달렸다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네.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그 어렸을 적에 중학교 때 그 전교 1등 하는 친구에서부터 원리는 다 비슷비슷한 그쵸,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낸 걸 보고 네. 그럼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노하우를 익히면 네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거구나. 끝까지 네, 하면. 정확하십니다. 역시 명쾌하게 정리를.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네. 그토록 좀 힘든 상황들이 그래도 하다 네. 보면 네네. 힘들잖아요. 네네. 그 친구들은 이제 이미 이룬 거고 네. 나는 이제 그 과정을 노하우를 알았다고 해도 힘든 과정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런 거를 알더라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쵸. 그 네. 원동력 같은 걸 뭐라고 보세요? 솔직히 네. 성공이 네. 가시밭길이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자연스럽게 가만 냅두면 될 수 있는 성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그냥 저는 교육업 하니까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내가 서울대 가고 싶다. 그러면 뭐 한 40만 명, 50만 명이 수능을 보면 그중에 서울대 가는 학생 5,0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1% 정도 학생밖에 성공을 못 하는데 그냥 평균 50%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방 사립대, 그냥 어딘지도 모르는 데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평균적으로 해서는 절대 될 수 없으니까 남들보다 우월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고난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고난에서 이렇게 한번 빠졌을 때 회복 탄력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상처받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가난했으니까 나는 결핍이 크니까 결핍이 되게 중요하다. 결핍이 성공의 가장 큰 인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만난 분들을 보면 집이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고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뭐 돈 많은데 그거 되게 쉬운 일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배부르고 등 따스운 게 제일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부족한 게 없고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열심히 산다? 이게 솔직히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서 저는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대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네. 성공을 하는 걸까?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대체로 좀 이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유와 목표. 네. 네, 저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인 것 같아요. 네, 그 책을 보고 되게 큰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뭐 유태인들 홀로코스트 그때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되게 많이 죽고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더라. 네. 그 얘기가 거기 담겨 있더라고요. 성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꼭
그걸 이겨내고 성공해야 된다. 그런 강력한 이유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어떤 절벽이 있어요. 절벽 밑에 한 100만 원짜리 묶음 뭐 어떤 돈다발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들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절벽 밑에 들어가서 돈다발을 꺼내올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뭐 위험도와 막 이렇게 재고 따지고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제 아들이 절벽 밑에 있어. 그 재고 따지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조건 가서 구해오겠죠. 야, 네.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성공은 그런 거였어요. 네.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난 못하면 죽거나 성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저는 그만큼 정말 많이 절박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책에서 보니까 네. 진짜 돈 일을 진짜 쓸데없는데 절대 쓰지 않으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웅달 책방에 나온다고 제가 특별히 이 옷을 입었잖아요. 네. 이 옷이 네. 오늘 새로 개방했어요. 새 옷입니다. 아. 근데 저는 이 옷을 2만 원 주고 샀고 이 똑같은 옷이 20벌이 있어요. 20벌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3, 4년 지금 입고 있거든요. 똑같은 옷만. 아. 그러니까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네. 흰색 티랑 청바지만 입잖아요. 보시면 흰색 티랑 청바지잖아요. 네. 아니 너무 편하더라고. 아. 아침에 뭐 입을까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전 운동할 때도 이 옷 입을 때가 많고, 그러니까 뭐 평소에 심지어 이렇게 유튜브 출연할 때도 이 옷 입고, 유튜브 찍을 때도 이 옷 입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야, 그러시군요. 네. 저도 사실 이거 5벌 있거든요. 아, 반갑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영상 보면은 네네. 이것만 거의 나올 거예요. 네네,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네, 네이비로 저는. 네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구체적이고 막 이렇게 이루신 것들은 또 책을 통해서 네네.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진짜 읽어보시면 좋겠고, 진짜 책은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네네.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난 후에 좀 보니까 막상 오르고 나니까 특별할 게 전혀 없다. 네네. 아, 경제적 자유는 허구다. 이런 말을 쓰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꿈으로 갖고 있는 한 단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이게 배부른 소리 같기도 하고 그냥 멋진 말 하는 거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경제적 자유는 허구다라고 말씀드린 건,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 아예 안 하고 그냥 돈만 펑펑 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이유도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귀영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 이루기 위해서 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 주변에 좀 돈 많이 버시고 부자이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일 안 하고 사치심하고 이러신 분을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여기 부자분들 많이 나오시지만 그런 분 보신 적 있나요? 다 열심히 사시죠. 네, 진짜 한 분도 네.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그 시점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부자일수록 은퇴하지 않습니다. 그냥 늘 열심히 살고 되게 검소하게 사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 특별한 순간, 내가 뭐 성취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삶의 연속성 상에서 그냥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 버는 기계를 갖던가 돈 버는 기계가 되던가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 말을 보고서 아, 나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돈 버는 기계를 가져야겠다. 돈 버는 기계로 사는 건 좀 힘든 삶이다. 멋있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하고 2018년에 실제로 은퇴도 했었어요. 아, 이제 좀 난 놀아야겠다 생각에 뭐 꿈을 이룬 느낌이었죠. 그때는. 네. 네. 근데 정말 몇 달 안 있었는데 제가 애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뭐 은퇴하니까 하루 종일 와이프가 뭐 애들만 보라 그러고 맨날 육아하래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가 육아 아빠가 아닌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되게 재미없구나. 그러니까 물론 애랑 노는 것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라 좀 뭔가 진취적이고 뭔가 생산적이고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것도 애들이랑 일주일에 한두 번 진하게 놀아야 재밌지. 맨날 놀면 애들도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해서 갑자기 무언가 내 삶이 확 바뀌고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변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댓국집에 가. 옛날엔 순댓국 보통 먹었으면 좀 고민 안 하고 틈 먹을 수 있고 네. 수육 있으면 수육도 시킬 수 있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뭐 돈 많이 벌어도 막 이런 건가요? 뭐 내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상위 1%가 순자산이 3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30억이면 뭐 60억, 막 100억, 150억 벌고 이런 게 네. 생기시는 건가요? 계속 마음에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30억이 있어도 그 어떤 부자도 현금으로 30억 갖고 있는 사람 저는 한 명도 그렇죠. 본 적이 없어요. 네. 부자일수록 현금이 되게 없어요. 아시잖아요. 다 투자하느라. 현금이 있어도 그거는 위기를 대비하는 대비용이지 그거를 이렇게 소비용이 아니거든요. 부자들은 지출을 되게 많이 컨트롤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목표가 30억이다. 예를 들어서 30억을 이루면 그 다음부터는 일 안 하고 이렇게 논다. 그냥 밥만 먹는다. 하면 그 삶이 재미없는 것도 물론이고 그냥 자기가 도태되는 느낌 때문에 30억 될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겠어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지 않거든요. 관성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긴 좀 힘든 것 같아요. 달리던 관성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표가 상향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더 이렇게 진취적인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계속 목표가 커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뭔가 목표에 경제적 자유 개인들이 정한 스스로가 정한 그런 목표가 있는데 네. 그게 막 이룬다고 해서 네. 막 갑자기 삶이 뭐 달라진다거나 갑자기 행복해진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계속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건가요? 네, 정말 딱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보고 달리면 그거를 이루고 났을 때 뭐 흔히들 현타가 온다고 하잖아요. 막상 이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물론 좋죠. 처음에는 뭐 하루 이틀 뭐 몇 달 뭐 이렇게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인생도 모두 다 행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과정 자체를 좀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선생님 저도 저에게 맞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어요.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좋아하기로 마음먹으면 되거든요. 그게 물론 어려운 거긴 한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제가 쓴 책도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다지만 가장 재미없는 게 공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공부마저도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공부를 재밌어 한다. 그냥 내 업이다 생각하고 하면 그냥 또 나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뭐 흔히들 태도라고 하잖아요. 애티튜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암만 좋아하는 일을 찾아도 태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거는 또 기존에 하던 일과 또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금방 질리고 금방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을 재밌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송정길 대표님 책이나 또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제가 좀 특별했던 게 뭐냐면 제가 진짜 주변에 이렇게 부자분들을 좀 만나긴 해보고 이렇게 얘기도 나눠보기는 하는데 한 가지씩 결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이 안 좋으시다거나 그리고 가족 관계가 조금 안 좋으시거나 자녀 고민도 있으시거나 이런 게 다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대표님을 막 이렇게 깊이 얘기는 이렇게 제가 보진 못했지만 딱 느꼈을 때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요. 슬림하시고 또 되게 자녀 교육도 잘하시고 표정도 되게 밝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이게 균형을 잘 잡으시면서 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되게 감사한 일이죠.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뭐 크게 아쉽거나 뭐 크게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나 이것만 잘 됐으면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설사 어떤 상황이었더라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가 그냥 거기에서 내가 행복하기로 마음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건강하기로 마음먹고 건강을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녀 교육도 공부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업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교육이 정말 중요한 교육인가 하는 부분을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나름 책도 많이 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제가 생각한 그대로 저희 두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제가 가진 많은 그동안 노력해서 많이 얻게 된 노하우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딱 한 가지만 전해준다면 무엇을 전해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그 한 가지는 운동이에요. 운동. 건강 그리고 운동. 그래서 제가 아침에 6시 반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같이 달리기도 하고 같이 막 턱걸이 같은 것도 하고 계단 뛰어오르기 같은 것도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네네. 와. 처음에는 솔직히 저항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엄마한테 이렇게 투정도 엄청 많이 부리고 불만을 막 엄청 많이 토로하고 했는데 일어나기는 하나요? 일어날 수는 있나요? 칼같이 일어나죠. 안 일어나면 아빠가 되게 무섭거든요. 네. 안 일어나? 그냥 한마디 하면 바로 딱 일어나. 뻘떡 일어나요. 뻘떡. 저 이렇게 평소에는 늘 이렇게 웃고 있다가 정색을 하는 순간 애들이 말을 엄청 잘 듣거든요. 이제 사실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안 무서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되게 무섭거든요. 애들이 아빠를 엄청 무서워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항이 엄청나고 불만이 많지만 아빠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었는데 그게 몇 달 지나니까 애들이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제가 건강만 생각하고 공부 같은 건 저는 솔직히 욕심이 없어요. 정말 신기한 게 저희 애들 공부 아예 안 하는 애들이거든요. 참고로 그렇게 말하면 에이 못 해봤자지 막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큰애가 재작년에 과학을 36점 받고 그랬어요. 둘째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받아쓰기 30점 받고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아닙니다. 오해가 많으실까봐. 근데 신기하게 그런 애들이 아침에 같이 운동을 하니까 공부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나만 그런가 했는데 제가 운동 추천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도 애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니까 애들이 공부를 조금씩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알죠, 저는. 운동을 하는 게 모든 공부의 시작이다. 그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대인관계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건 알려는 드리는데 좀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대치가 되게 낮아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해서요? 네. 가령 가족에 대한 기대는 누구나 많이 하게 마련이잖아요. 가령 애들이 있으면 공부 잘했으면 하고 저 아내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아내도 좀 운동 열심히 하고 돈도 좀 잘 벌었으면 좋겠고 이런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일절 없어요. 저는 정말 아내가 요리를 되게 잘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게 밥을 차려주면은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밥 차려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보면 지금 되게 건강하거든요. 저희 애들. 워낙 저 닮아서 그런지 진짜 활달하고 건강하거든요. 늘 밝게 웃고 그것만 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으면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걸 다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대치가 높으면 좀 불평불만을 하게 되죠. 너 왜 이것도 안 해? 너 왜 이렇게 해? 하고 불평불만 하게 되는데 기대치를 낮추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